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신항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르네상스 때 과학기술이 전파되면서 이제 신항로가 개척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의 교역망이 확장이 되는 유럽의 눈이 굉장히 다른 세계로도 많이 뻗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자, 신항로 개척입니다. 신항로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는데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유럽이 이제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과 관심이 증폭이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래서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사료를 보면은 지판그 일본의 옛말인데요 여기는 황금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면은 뭐 이렇게 순금판이 깔려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허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동양에 무슨 향신료라든지 그 화약이나 나침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커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뭐 조선술, 항해술 당연히 나침반이 사용이 되면서 항해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항로를 모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14세기부터 어떤 제국이 등장하죠? 바로 오스만 제국이 동방교역로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아 여기 그 도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운데서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비용이란 어려움이 크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과의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을 오스만 제국을 이제 떨치고 지중해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스파냐 같은 경우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기존에는 여기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크게 번성을 했는데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욕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일단 인물부터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두 번째는 콜럼버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고요. 세 번째는 바스쿠 다 가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젤란 이 되겠습니다. 이 네 명이 각각 어느 나라에 지원을 받았는데 일부러 색깔로 얘기해놨잖아요. 포르투갈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요 두 사람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대서양 그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액션들을 많이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먼저 보면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희망봉 여기 끝에 있는 여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88년 15세기 말에 들어와서 르네상스가 이제 유럽에서 15세기니까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뭐 알프스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돌면은 지구가 나올 것이다.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92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유럽 말고 아시아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 여기는 서인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인도라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스쿠다가마 같은 경우에는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에 가는 것을 이제 1498년에 15세기 말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1522년 같은 경우에 마젤란 일행이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합니다. 근데 일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사망을 하고요. 그 일행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아메리카는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메리카에는 세 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야, 그리고 아즈테카, 그리고 잉카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네 아스테카랑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새끼줄 매듭이라는 것이 뭐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가 쿠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각각의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에스파냐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라는 인물이 멕시코 지역을 들어와서 정복을 했고요. 여기도 에스파냐의 이제 피사로가 와서 이거를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가 유럽의 뭐 식민지, 반식민지 입장으로 문명이 파괴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보서 문명이 파괴가 되고 그에 대한 시련이 어떤 게 있었느냐? 문명이 일단 파괴가 되니까 식민지가 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은을 채굴하거나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염병이 유입돼서 원주민 인구 감소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무슨 농업이 벌어지느냐? 바로 플랜테이션이라는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는 대규모 농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그림 보면은 굉장히 원주민을 착취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여기 보면은 전염병 여기 그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천연두로 고통받는 원주민들 보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원주민 수가 급감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 무역이 되고 교육망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대서양 삼각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은 노예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와서 충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노예는 아메리카 대농장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설탕, 커피, 담배 같은 것들이 구매가 되면서 유럽 시장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상권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적 교역망이 확장이 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교역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메리카에서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 쓰이는 경우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벌어지게 된다. 가격혁명과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격혁명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와 금과 은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봉건지주들이 타격을 받고 시민계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교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 같은, 물론 이게 영국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이런 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요약을 하자면 오늘은 바로 이제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럽의 눈이 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에는 무역의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지중해 중심 무역에서 대서양 중심으로 무역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의 시스템이 크게 많이 바뀌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왕권이 크게 강화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봉건 지주나 영주들의 권한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